근데 시중 서점에 가면은 아시듯이 너무 이제 상술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이게 경매 지식이 뭐 많지도 않은데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는 책이 좀 드물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 쓰는 책을 봐도 너무 좀 상수 위주로 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냥 기초 지식 정도 정리하는 걸로. 근데 이걸 띄엄띄엄 하면 안 되고 이게 쭉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 연결돼야 됩니다. 뭐 제가 법공방 경험에 의하면은 이것도 법공부이기 때문에 이 경리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야 이게 안 까먹거든요. 정리가 돼야. 그런 의미에서 뭐 평양책이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1페이지를 봅니다. 1페이지. 제1장 권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1번 권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밑줄을 나와 있는 거. 권리라 하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별 얘기 없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인격권, 뭐 신분권, 사원권으로 나뉘고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딕체로 제가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나오는데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법정 지상권 공부하실 때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B는 대답은 두 가지죠.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형성권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형성권을 행사하면은 B는 no는 절대 못합니다. 선택지는 yes밖에 없다는 얘기죠. yes.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단순한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형성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으로 말이 끝나 있다 할지라도 그걸 형성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청구권으로 이렇게 단어가 끝이 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게 나오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인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청구권으로 무슨 청구권으로 말이 끝나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는 얘기죠. 그 네 가지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 2번에 청구권과 형성권이 나오는데 1번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의 예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채권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2번의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권리가 되고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행사하면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예약 완결권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계권은 경매와 관련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예약 완결권도 나중에 이제 가등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예약 완결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등기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맨 밑에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정감 청구권이 있고, 분할 청구권이 있고, 소멸 청구권이 있고,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암기하는 방법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정감 청구권이 나오고, 분할 청구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수 청구권, 전부 다 청구권이라는 말로 끝이 났죠, 이렇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내용의 실질이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청구권으로 끝나 있는데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은 민법을 통틀어서 이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암기하실 때 시장에 가서 개 한 마리 사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개를 한 마리 사온다.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개를 밥을 많이 먹으면 애가 뚱뚱해질 것이고 굶기면 애가 홀쭉해지겠죠. 그죠? 정상 청구권이 되는 거고. 그러다 개를 키우기 싫으니까 개를 반토막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할 청구권. 개를 반토막 내면 개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 청구권. 이렇게 저는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몇십 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다시 개 한 마리를 사온다. 매수 청구권. 이뻐 보이면 밥을 많이 먹으면 애가 뚱뚱해질 거고 굶기면 애가 줄어들 것이고 정감 청구권. 그 다음에 개 키우다가 실종 나면 개를 반토막을 낸다. 분할 청구권. 반토막을 하면 개가 죽겠죠. 소멸 청구권. 요 네 가지입니다. 민법에 나오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 나중에 이제 특수경매 쪽 공부할 때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치권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관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법정지상권이 30년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A가 B한테 건물 철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땅에 내가 허가도 안 했는데 네 건물이 왜 있냐? 이렇게 건물 철거 들어갔을 때 만약에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은 B는 법치권이 인정되고 30년 동안 여기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30년 끝나고 난 다음에 B는 A를 상대로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B는 A를 상대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격까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갱신청구권, 그러니까 1+1을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법에서 보장된 30년을 했는데 30년 한 번 더 하자 이거 아닙니까? 1+1 하자. 그러면은 A가 이걸 yes 하겠습니까? no 하겠습니까? 이거를 yes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지금 30년 동안 참은 것도 열받는데 30년 한 번 더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30년 했을 때 얘는 이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갱신청구권은 이 갱신자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이라고요. 단순한 청구권이니까 여기서 B는 여기서는 A가 되겠죠. 땅 주인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이게 땅 주인 A는 no를 한단 말이에요. no. 싫다. 나가라. 1+1 하기 싫으니까 30년 네가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거죠. 지상권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B가 A한테 갱신청구권 행사에서 1+1을 주장하니까 땅 주인 A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물주 B는 건물주이자 법정지상권자죠. 건물주이자 법정지상권자. B는 A한테 또 뭐라 그럽니까? 싫어? 1+1을 내가 제시했는데 감히 네가 이걸 거부해? 그러면은 B가 A한테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거 사라 이거예요. 이 건물을 네가 사라 이거죠. 매수청구권 행사합니다. 매수청구권. 이 매수청구권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첩박다. 개를 한 마리 사오는 거. 네가 사라 이거예요. 1+1을 주장해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이 갱신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A가 no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은 법에 보장된 권리가 B는 A를 상대로 두 번째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청구권은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말은 청구권으로 끝나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의 실질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B가 A한테 매수청구권 행사하면은 A는 땅 주인은 이 건물을 좋든 싫든 이 건물을 사야 돼요. 시가로 사야 됩니다. 시가로. 옛날 가격이 아니고 이 매수청구권 행사했을 때 이 현재 시점에 시가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치권이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 이 건물만. 근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 그러면 낙찰받아야죠. 낙찰받고 나서 법치권이 성립되니까 경관 건물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여기서 내가 뭐 살든 장사하든 내 맘대로 이 건물을 살 수가 있는, 이 건물에서 살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1+1인데 A가 거부하면은 두 번째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이 B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A한테 땅 주인한테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법직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서 이 건물을 내가 법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내가 낙찰받으면은 30년 동안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년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거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막말로 꼭 먹고 알 먹고죠, 그죠? 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청구권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가 저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법직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권 얘기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갱신 청구권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청구권 나오는데 이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유물 분할 경매 이것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한테도 뭐 얼마 전에도 한 건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죠. 예, 공유물 분할 경매가 들어가면은 잠깐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고 했을 때 뭐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ABC가 형제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A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고 A 지분에 대해서 건전한 설정을 했죠.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은 이 건전한 건자인 은행에 가만 안 있겠죠. 경매치입니다. 임의경매치죠, 그죠? 담보 물건이니까. 임의경매 쳤을 때 이 A의 지분만 경매가 나오는 거죠. A의 지분이 경매 나왔을 때 F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자가 F, B, C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F가 B하고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쪼개자는 얘기죠.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두 번째가 재판장 분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협의가 안 된다고요.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고 협의 분할이. 그러니까 재판장 분할을 가지고죠. 재판장 분할로 가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할 때 나올 얘기인데 재판장 분할로 들어가면 판사가 이거 공유물 분할 경매 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치면은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거죠. 처음에 A의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때는 그거는 지분 경매가 되는데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F가 이 사람은 이제 경매꾼이죠. 경매꾼. B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재판 들어가죠. 재판 들어가면 판사가 공유물 분할 경매 쳐서 낙찰가가 들어오면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게 공유물이니까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공유물 분할. F가 B씨를 상대로 이 공유물을 쪼개자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얘기인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분할 청구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고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러면은 F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버리면은 좋든 싫든 B씨는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A는 무조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은 이거는 말은 청구권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형성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B씨 상대방은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갤 거냐 이 문제인데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판사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는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 쳐가지고 낙찰되면은 낙찰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걸 알아야만이 공유물 분할 경매도 이해가 가고 나중에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에는 요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개 한 마리 사온다. 밥을 많이 먹일 때가 있고 굶길 때가 있다. 키우다가 실적을 하니까 반통을 낸다. 반통을 내면 개가 죽는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정감권은 그 임차 재계약할 때 임차료 정감 뭐 그것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택입대차 할 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납청구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납청구권인데,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형성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형성권인데, 이거는 이제 강학상 형성권입니다. 강학상. 뭔가 하면은, 대학에서 민법 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는 이 정감청구권도 형성권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강의를 하세요. 교수님들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감청구권은 말이 청구권이지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이 실질은 형성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그런데 그거 강학상 얘기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2년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임대차 2년 지나고 나서 뭘 합니까? 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고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2년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2년 연장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5%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근데 이 정감청구권은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그죠? 정액 청구하고 여기에 감자가 있으니까 감액 청구하고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 2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는 올려달라 그럴 거예요, 정액 청구.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액 청구도 있고 감액 청구도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정갑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입자가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깎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깎아줄지 말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세입자가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5% 깎아달라고 했을 때 감액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이걸 깎아줄지 말지는 건물주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깎아주죠, 그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맨날 보는 이 정액 청구 2년 지났으니까 보통 이제 정액 청구는 1년마다 가능합니다. 매 1년마다 이제 부동산을 하시니까 매 1년마다 다 가능해요. 1년 지날 때마다. 그럼 이 정액 청구했을 때 그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정액 청구를 임차인한테 정액 청구했을 때 올려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고요. 여기서 법조문에는 정감 청구권으로 돼 있지 정액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액 청구도 되고 감액 청구도 가능한 거야. 그럼 임차인이 감액 청구권 행사했을 때 건물주가 들어주는 경우 봤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건물주가 임대인이 정액 청구했을 때 이걸 올려줄지 말지는 임차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각 권리 행사할 수가 있고 그걸 들어줄지 말지도 각각의 상대방이 칼잡을 치고 있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있는데 이 감액 청구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잘 이제 캐치를 못 하셔가지고 정액 청구만 있는 걸로 자꾸 이제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정감 청구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건 형성권이라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게 정액 청구도 하고 감액 청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성권이 맞긴 맞는데 자, 정액 청구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정액 청구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올려주기 싫다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성권이 맞긴 맞는데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이게 임차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올려주겠다 나는. 올리고 싶으면 소송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이 정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정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만약에 1심에서 확정 판결 나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이겼다 그러면 소급해서 5% 올릴 수가 있어요. 소급해서. 근데 이거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판사는 임차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거의 못 올려요. 저희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소송해도 거의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이쪽에 부동산 담당자하고도 한번 예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정액 청구, 감액 청구 다 있는데 이거 형성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그 담당자 얘기도 맞습니다. 이거 형성권이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형성권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뚜껑을 열고 현실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청구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액 청구를 해도 못 올려주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송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형성권이요. 예. 사쿠라 형성권이라고 정감 청구권. 네, 그래서 정강청구권을 얘기할 때는 이 레파토리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현실은 청구권처럼 돌아가고 있다. 원래는 형성권이 맞긴 맞아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마치 이거는 원래 형성권인데 청구권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정부 담당자분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건물주가 분명히 나한테 5%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나는 못 올려주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소송하시라고 난 얘기할 거다. 뭐 월세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소송하고 싶으면 하시든지. 그랬더니만 이 정부 담당자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맞긴 맞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 나하고 사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저 뭐 밖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둘이서 한 2% 정도에서 합의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2년 정도 만약에 지났을 때 제가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은 그 건물주는 열받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할 테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저 나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 서로가 안 좋기 때문에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좋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리해 보면은 이 정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형성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에서 민법 강의할 때에도 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오히려 청구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깎아달라 감액 청구했을 때 깎아줄지 말지는 건물주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입장은.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 보면은 이 착한 임대인들이 많으셨어요. 착한 임대인들이. 코로나 때 워낙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깎아준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감액 청구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럼 깎아줄지 말지는 건물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힘드니까 깎아준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4개를 기억하시고 거기 정감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형성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마치 청구권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공물 분할 경매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 같은 경우도 법정지상권에서 이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게 첫 번째 나오는 매수 청구권하고 끝에 있는 소멸 청구권 이 두 가지가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죠.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물건과 채권입니다. 물건과 채권. 경매 공부하실 때 맨 처음에 이 물건과 채권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과 채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만이 그 다음에 레파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1번에 민법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민법의 분류에서 동그라미 1번 민법 총칙이 있고 2번에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물권법을 제가 고딕체로 써놨지 않습니까? 이 물권법이 경우에서는 이 물권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권법을 고딕체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 우선순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박스가 나오는데요.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보면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걸립니다. 이걸 지배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채권은 금전적인 거부권입니다.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의 대상은 대물건입니다. 대물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권은 대인권이죠.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 영향력을 보면은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 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죠. 등기 여부를 보면은 물건은 등기로서 공시하게 돼 있고 채권은 A, B 사이의 문제니까 등기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거기 우선변제권 얘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채권자 평등주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인 거죠. A하고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제3자 C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건이라는 얘기는 물건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이고 지배권이기 때문에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C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C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C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그러면은 이 A, B 사이의 법률 관계가 C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만 떼는 게 아니라 이 등기는 누구나 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불문하고 그리고 등기는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등기로 A, B 사이의 법률 관계를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 B 사이의 법률 관계를 등기로 공시한다는 얘기죠. 등기로 공시하니까 A, B 사이의 법률 관계에 C가 들어갈 때 A, B 사이의 등기부를 떼보고 C는 이 A, B 사이의 법률 관계에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죠. 좀 그렇네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등기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C한테는 제3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A하고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공시할 필요가 없죠. 제3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 제도가 있죠. 등기 치면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항력. 나중에 등기 파트 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등기 치게 되면은 세 가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건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건 변동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죠. A, B 사이의 매매라고 한다면은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돼야 B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 변동이 되려면은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 치게 되면은 물건 변동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등기 쪽 파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2등으로 등기 쳤으면은 나는 2등으로 확정된 거고 내가 3등으로 등기 쳤으면 3등인 거예요. 3등으로서 대우를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이. 그래서 원래 등기 효력은 5가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글자 떠서 암기하세요. 물순대. 뭐 삶은 순대인지 물순대인지 물건 변동적 효력이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비교할 게 뭡니까?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아니라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는데 순위 보전적 효력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뭡니까? 가등기. 오늘 사례 중에 이제 가등기가 들어가 오늘 배포한 사례 중에서 가등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위 확정적 효력은 내가 3등으로 등기 쳤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받을 때도 내가 3등으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에서 나오는 순위 보전적 효력은 내가 2등으로 가등기 쳤으면은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치게 될 텐데 그 본등기의 순위가 꼴찌가 아니라 2등으로 가등기 쳤으면은 순위가 2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효력이 있는 게 바로 가등기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는데 좀 이따가 보게 될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등기 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등기 치면은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 아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배당을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배당할 때 첫 번째 등기부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두 번째 건저당 등기가 돼 있고, 세 번째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전세 깔았을 때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네 번째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경매 넘어가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배당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건저당은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잖아요. 물건이고 가압류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자인데 돈을 안 주니까 가압류를 건 거예요. 보전 처분으로서 그냥 가압류를 걸었을 뿐이에요. 원래 등기 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건물주가. 그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걸고 시작하겠다 이거야. 재산 못 빼돌리게 그런 얘기죠. 그럼 배당할 때 얘는 2등으로 등기 쳤으니까 뭐 소유권 빼고 사실상 1등이죠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먼저 100%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은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은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기 치면은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세 번째가 대항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순위가 확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내가 2등으로 등기 쳤으니까 내가 2등으로 배당을 받게 해달라. 나는 3등이니까 나는 3등의 대우를 해달라. 배당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우선 변제권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그 박스 맨 밑에 보세요. 박스 맨 밑에 보면 우선 변제권 파트가 있는데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채권자 평등주의가 지배한다. 이 배당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물건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건에만. 그럼 이 물건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이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럼 물건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밑에 놈들보다는 내가 먼저 등기 쳤기 때문에 내 밑에 등기 들어온 애들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해서 배당받아야 된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우선 변제권이죠. 내가 2등으로 등기 쳤으면 3, 4, 5등이나 일반 채권자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배당받아야 된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물건은 등기 치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등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는 있는 것이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물건은 등기를 쳤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를 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칩니까 안 칩니까? 유치권은 물건인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유치권은 물건은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법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뒤에 나옵니다. 등기 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등기 칠 수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질권 중에서 권리질권 등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고, 채권담보 등기가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치권이 빠져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딱 8가지로 제한을 해놨는데, 거기에 유치권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물건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등기 치면은 대항력이 있고, 등기 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 쳤으니까. 물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유치권자가 경매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치권자가 직접. 그럼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쳤을 때 유치권은 등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배당할 때 우선 변제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자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등기를 해야 이게 순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니는 3등으로 등기 쳤으니까 니가 3등으로 배당받아. 니는 2등으로 등기 쳤으니까 니는 두 번째로 배당받아. 이게 되는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순서를 못 정해요. 그 우선 변제권 배당에 못 들어간다고 유치권은.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쳤거든요.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쳤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등기부 어디를 봐도 유치권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우선 변제권 배당에 못 넣어준다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나중에 배당을 공부하실 텐데 배당할 때 배당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맨 꼴찌가 뭡니까? 일반 채권. 꼴찌가 일반 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5등이 7등인가? 5등인가 7등인가에 보면은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근저당 저당, 두 번째 전세권 등기한 애들 다 등기 친 애들이잖아요. 근저당 등기, 전세권 등기. 세 번째 담보가 등기, 뒤에 다 나옵니다. 담보가 등기. 네 번째는 확정일자하고 임차권, 확정일자 찍은 거 여기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등기된, 다섯 번째가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려면 등기 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가 돼야 등기 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못 들어가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은 못 받는다.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유치권자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돈 받으려고 지금 자기가 직접 경매 쳤는데 이 우선 변제권 배당에 못 들어간다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한 얘기가 꼴찌로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받게 된다.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는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꼴찌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안분비례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리를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물건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 쳤으니까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배당할 때 그 등기 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건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우선 변제권은 내 밑에 놈들보다는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꼴찌인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일도 없으니까 이거는 등기로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사례풀이를 해보면은 첫 번째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 근저당이 있고 세 번째 전세권이 있다. 자, 경매 넘어가서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도 물건이고 근저당도 물건이고 등기치내고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쳤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배당을 받고 얘도 배당을 받게 되는데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물건이고 등기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근저당 끊는 자기가 2등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놈들보다는 자기가 먼저 배당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먼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밑에 전세권자한테 배당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 전세권자도 등기 쳤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은 자기 밑에 놈들보다 내가 먼저 배당받는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면은 나보다 위에 등기 친 놈한테는 못 깨게요. 그죠?
내 밑에 온 놈들보다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게 우선 변제권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이게 두 번째 건저당이 있고 세 번째가 가압류 채권이 들어왔다. 이거 채권 아닙니까? 가압류 채권. 건저당이 있고 가압류 채권이 있을 때 얘는 물건이잖아요. 얘는 물건이니까 등기 쳤을 거 아닙니까? 가압류 채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죠. 그죠? 그럼 물건은 물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얘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밑에 놈들보다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100%. 그래서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으면은 얘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권이 있고 가압류 채권자가 4명이 있다는 얘기죠. 2, 3, 4, 5 이렇게 가압류 채권자가 여기도 들어오고 가압류 채권자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4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A, B, C, D 이렇게. 그럼 이건 전부 다 채권이죠. 그죠? 채권과 채권끼리는 우선 변제권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동순위 안분비례배당. 그 교재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채권 파트 맨 마지막에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채권과 채권끼리는 누가 먼저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동순위 안분비례배당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경매 넘어갔을 때 누가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낙찰받았을 때 이 2등으로 가압류 친 사람은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20년 전에 난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 얘는 15년 전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얘는 10년 전이고 얘는 2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럼 A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나는 20년을 기다린 사람이고 가압류 때 내가 먼저 들어갔잖냐. 밑에 들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돈을 내가 먼저 배당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죠. 그죠? 내 밑에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배당받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우선 변제권인 거예요. 근데 채권과 채권끼리는 우선 변제권 논리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경매법원에서 그러면 네가 20년 전에 빌려줬다는 그 증거를 내밀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0년 전에 그 차용증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법원에서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위조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지금이라도 써가지고 날짜만 20년 전으로 적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지불각서나 차용증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되잖아. 20년 전으로. 안 믿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갖고 와봐야 경매법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니들은 똑같은 채권이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같은 경우 1억을 받아야 되고 여기 B는 2억을 받아야 되고 C가 1억 그 다음에 D가 2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낙찰가가 2억에서 낙찰됐다는 얘기죠. 그럼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2억 곱하기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2, 3, 4, 5, 6억이잖아요. 그죠? 6억분에 A가 주장하는 게 1억 아닙니까? 1억을 분모에 올려야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빚잔치 총액이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전체 더하면 6억이 되는 거고 6억 중에서 지금 2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자에 2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채권끼리는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거 판례가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게 된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그리고 채권과 채권끼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두 번째가 가압류 채권이 먼저 들어가고 세 번째가 건저당이 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가압류는 채권이고 건저당은 물건 아닙니까? 등기 쳤죠. 그죠? 물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경매 넘어가서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얘네들 배당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A고 B라고 했을 때 B가 A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물건이라는 얘기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내 밑에 놈들보다 내가 먼저 배당받아야 된다. 이게 우선 변제권 아닙니까? 근데 가압류 채권자는 내 밑에 고래가 아니라 나보다 등기를 먼저 치래요. 그러니까 이 건저당은 이 가압류 채권자한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받겠다 이거 주장을 못한다고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놈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 건전함권자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배당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우선변제권이잖아요. 그런데 우선변제권이라는 거는 채권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얘한테 우선변제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B한테도 행사 못하고 B도 A한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가 1등이다 이 얘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이게 싸움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니들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할 겁니다. 요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당할 때 배당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걸 모르면은 그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선순위 채권, 후순위 물건. 선순위 채권, 후순위 물건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한다.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드린 설명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이 페이지에 중간에 박스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는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연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보고 있는데 거기 강행법규 여부를 보면은 밑에 강행법규 물건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임의법규죠. 그 박스 밑에 보면은 강행법규 사적자치 계약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의법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잠깐만 보면요 조금 더우시죠? 조금 열까요? 더우실 것 같은데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는데 이 사이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하게 되겠지만은 민법 305조하고 민법 366조하고 가담법 10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목법 6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관법지라고 그러죠. 관법지. 관법지는 누가 인정을 한 겁니까? 대부분 판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게 관습법이라고 대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법지.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고 305조도 그렇고 366조도 그렇고 전부 다 물권법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법 파트는 강행법규입니다. 물권법. 정리해보면은 이 채권법은 임의법규죠. 정리해보면은 이 물권법이라는 얘기는 아까 나왔듯이 물권 채권 차이점을 보면은 이 물건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기를 반드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채권은 제3자한테 영향을 안 미치고 AB 사이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제3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등기를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공시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법규입니다. 그리고 채권법에 나오는 민법의 채권법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임의법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물권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권법 같은 거는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강행법규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법 305조, 306조 법정지상권이 물권법 파트에 들어가고 이게 강행법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와 달리 양 당사자 AB 사이의 특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305조나 366조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약정할 수가 있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용납이 안 됩니다.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 나오는 그거를 무시하고 AB 사이에 우리는 법을 제끼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게 용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치권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법치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법치권을 배제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행법규로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자치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66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토지에 근저당 들어갈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 들어갈 때 땅도 A 거고 건물도 A 거여야 된다. 소유자 동일성 요건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 건저당권이 경매 쳐가지고 이미 경매 쳐서 따로 국밥이 나와야 된다. 토지가 경매 나갔는데 F가 낙찰받았다. 그럼 토지는 F 거고 건물은 A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로 국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땅 주인이 건물주한테 건물 철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땅에 왜 당신 건물이 있냐고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랬을 때 나오는 게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하고 F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 건물 철거 특약. 이건 사적 자체 아닙니까? 양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66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양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정 지상권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헐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기 관법지에서 나오는 얘기지, 여기 나오는 물권법 파트의 법정 지상권에는 건물 철거 특약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리해 보면은 이게 건물 철거 특약이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관법지에도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 건물 철거 특약, 그런 생각하세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제도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건물 철거하지 말라고. F 땅 위에 A가 있다 할지라도 F는 건물주 A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못한다. 이게 법칙적 문제 아닙니까? 건물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면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이 법칙은 이쪽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에서는 건물 철거 특약은 허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허용된다면은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건물을 존속시키기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이런 건물 철거 특약이 물권법 파트에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법칙권에서는 이런 허용이 안 됩니다. 사적자, 그래서 계약이나 사적 자치보다도 강행법규가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거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요건이 충족되면은 뭐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이런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건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을 따져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네 번째 하나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관법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굳이 이런 요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관법지에서는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양자가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은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건물 철거 특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법지 문제가 발생하려면은 거꾸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맡았는데 관법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물 홀겠다면서 둘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 철거 특약이 허용되는 영역이고, 이쪽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 철거 특약이 사적 자치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관법지에서는, 관법지가 이쪽입니다. 관법지에서는 관법지보다도 사적 자치가 우월한 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 그럼 이게 더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건물 철거 특약을 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얘기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헐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물권법 파트는 그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강제를 한 거예요. 강제. 그래서 지들끼리 물권법 내용을 배척하고 지들끼리 특약하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임의법규라고 한다면은 임의법규보다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법규인데 그 내용을 제끼고 사적 자치로 계약을 우선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논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에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물건.
그 물건에 보면은 오른쪽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박스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한다 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법 파트에 이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물건은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이 점유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유치권 경매 공부하실 때 점유권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치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나중에. 점유권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 점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이걸 떨어뜨렸으면 나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오토바이를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점유권을 상실했고 그 훔쳐간 도둑놈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 말입니까? 적법하든 불법이든 불문하는 거야. 적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는 놈이 점유권이 있는 거야. 갖고 있는 놈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누가 갖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권. 본권이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달리 여기는 적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죠. 그죠?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갖고 있는 놈이 점유권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본권이라고 하는 건데 본권은 2가지로 나누죠.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아까 10분 전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제가 막 한 25분 전에 막 들어왔거든요. 막 이거 세팅해야 된다고. 이게 상당히 지금 지금 관리하시는 분께서 저를 볼 때마다 티끌게 보시는데 이것도 좀 불량감을 준 것 같은데. 자,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되게 깜깜하세요. 잘 생각하네. 못 보던 알바 생각해. 본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든 뭐 도둑놈이든 상관 안 해요. 갖고 있는 놈이 장땡이다. 이게 점유권입니다. 그럼 본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제한물권 속에는 다시죠.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또 3가지 아닙니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에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알바생 얘기하다가요. 담보물권이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냥 물건이 8가지라는 게 첫 번째 소유권, 여기 점유권이 첫 번째고요. 2번째가 소유권,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렇게 해서 물건법 파트에 물건은 8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권능이 있고,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아파트를 내가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세를 줘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는다. 그 수익도 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것도 내 맘이란 말이야. 이 3가지 이걸 민법에서는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한다. 권능. 3가지 권능으로 소유권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제한물권이라는 거는 이 3가지 권능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제한한다. 제한을 하니까 제한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클 건다는 얘기죠.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의 뒷글자만 따로잖아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을 예로 들면은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소유권자인데 A가 그 다음에 B가 전세권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용 수익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B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소유권자인 내가 사용 수익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용 수익을 B가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 권능이 B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을 하니까 제한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A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전세가 들어왔을 때 전세 끼고 내가 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처분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만 제한을 하는 거니까 용익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오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이 저당권을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은행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건저당 잡히고 나서 국민은행한테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만기 때 대출금을 못 갚으면 국민은행에서 가만 안 있겠죠, 그죠? 건저당 설정했으니까 무슨 경매 칩니까? 임의경매 치겠죠? 임의경매 쳐서 경매 들어가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나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들어와 있을 때 사용 수익은 여전히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을 뿐이지 아파트를 여전히 내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은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에 기해서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처분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이 처분을 하잖아요. 경매 넣어가지고. 그래서 처분권이 제한을 받을 때 그거를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역시 처분권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을 딴 사람이 하는 거고 처분권은 소유권자인 나한테 여전히 있다는 거고,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은 내가 여전히 하는 건데 이 처분권을 국민은행 같은 제3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은 지상권 같은 경우는 B의 땅이 있는데 A가 가가지고 A, B 사이에 계약서 씁니다. 지상권 계약서를 쓰고 등기 쳐야 됩니다. 등기 치고 이 땅을 내가 30년 동안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지상권 아닙니까? 한자로 치면은 땅지자에서 이상자 쓰는 거죠. 기회가 되면은 이 약정지상권을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권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약정지상권에 나오는 내용들의 90%가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90%가. 그래서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는 약정지상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로 나가는데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라는 얘기죠. 그럼 B는 도로로 나가려면은 A 땅의 일부분을 갖다가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A 땅의 일부분을 빌렸을 때 이걸 갖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권. 쉽게 말하면 이 지역권은 통행권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행권하고 100%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게 민법에 보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지. 근데 100%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그냥 통행권 지나가는 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빌려준 땅, 이 땅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일단 B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역지. 그 다음에 A에 여기 빌린 땅 요금을 갖고 성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B 사이에 지역권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 쳐야 됩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A 토지 등기부에도 이게 등기가 지역권 등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B 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다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어디 이거 등기부에 이게 좀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 예 자체가. 근데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있었는데 등기부에 그거 어디 처박아 놨어요. 혹시 찾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세권에 관한 얘기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라는 제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지금 220개국 정도가 유엔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 세계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전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적 전세가 있고 물권적 전세가 있다는 얘기죠. 채권적 전세라는 얘기는 등기 친 게 아니다는 얘기죠. 물권적 전세는 등기 쳤단 말이죠. 등기 쳤으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 등기 안 친 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전세권은 등기 쳤으니까 뭡니까? 대항력이 있죠. 등기 치면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요. 임차권은 등기 안 쳤으니까 뭡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민법 621조 같은 경우는 임대차 등기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등기 치면은 이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임차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한 그냥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등기 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두 번째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전세 보증금이 반드시 입금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갖추면은 이거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죠. 전입신고는 요건이 아니다. 전입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 보증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전세권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보면은 서울에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입신고 왜 안 합니까? 그 지방에 출장이 많아요. 지방에 몇 달 동안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에 어디 거처를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세요. 우편물을 그쪽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이 등기,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전세 보증금만 입금되면은 전세권은 성립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하든 안 하든 본인 자유입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입신고는 용건이 아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볼 일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에 갔다가 전입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는 전세권을 갖고 있고 지방에는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자로서 지방에 또 계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세권 등기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면은 두 가지 법적 지위를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경매 넘어가서도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세권의 기본적인 툴입니다. 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뭐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다들 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자기 다 전세 산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세 산다고. 그럼 전세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틀린 말은 일단 아니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채권적 전세로 사십니까? 물권적 전세로 사십니까?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전세권 등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전세권 등기 안 했다 그러잖아요. 다 전입신고하고 확진일자 찍고 살지. 전부 다 임차권자죠. 전부 다 임차권자. 뭐 보증금만 넣고 들어갔던 보증금의 월세, 반전세라 그러죠. 반전세로 들어갔던 전세권 등기 안 했으면 무조건 그거는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님께서는, 귀하께서는 전세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전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 대해서 하면서 저쪽에 연동돼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담보물건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경매 분야에 나오는 건데 그때 가지고 좀 보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질권 아닙니까? 질권을 좀 봐야 되는데 질권은 원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질권이 있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권할 때 질자가 뭔가 하면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인질. 영화에 보면은 뭐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뭐 비행기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질자하고 똑같은 질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담보로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질권이죠. 그럼 질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동산 질권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유럽에는 있죠. 유럽에는 이제 부동산 질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질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건전한권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건전한권이 있는데 굳이 부동산 질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질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동산 질권하고 권리 질권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 모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이게 질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는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질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산 질권이 있고 권리 질권이 있다. 그럼 동산 질권은 그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전당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전당포에 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질권이라는 얘기는 뭔가 담보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산 질권은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갚으면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갚을 수가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못 갚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소유권은 그 전당포 주인이 입맛 포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계가 동산질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질권은 뭐 전당포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동산질권은 저희 경매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게 그런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질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권리질권 여기 이제 중요한데 경매할 때 등기부 보실 때 이 권리질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등기부가 분석이 안 되죠. 권리질권을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면은 A가 B한테 돈을 빌리려니까 B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한테 뭔가 담보로 맡겨야 내가 돈을 빌려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를 얘한테 담보로 맡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B가 A에 대해서 뭘 설정을 합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건저당 설정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건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건저당권자가 되고 얘는 뭡니까? A는 건저당 설정자가 되는 거죠.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나서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5억을 빌려준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건저당 담보를 잡고 5억을 빌려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됐고 근데 이게 이제 5월 1일에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한 12월 5일이 되니까 B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급전이 필요해서 C를 찾아갔더니만 C도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B가 돈 빌리러 가니까 C가 너 나한테 뭔가 담보로 맡겨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그냥 빌려주는 게 어디 있냐.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담보로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는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꼭 저 같은 신세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농담 삼아는 얘기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C가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뭐 빌려줄 턱이 있습니까? 그러다 생각이 난 게 뭔가 하면은 이 건저당 설정을 한 게 계약 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반이 지났고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은 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A는 B한테 빌려준 원금 5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B한테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건저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6개월 뒤면은 내가 A한테 건저당권이 있으니까 A한테 6개월만 앞으로 더 지나면은 원금 5억에다가 이자까지 내가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건저당권 아닙니까? 이거를 네가 담보로 잡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냐. C가 오케이가 된 거죠. 이게 질권인 거죠. 그러면 이 건저당에 대해서 이 건저당 채권부 등기부에는 건저당 채권부 질권 이렇게 등기부에 찍힌다는 얘기죠. 그럼 이 건저당권을 질권의 담보로 잡힌 거야. 그럼 이 건저당권은 권리니까 권리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3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럼 권리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거를 권리질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권리질권. 그래서 이 건저당부 채권부 질권은 뭐 경매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저당 채권부 질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요약해서 보면요. B는 건저당권자가 됩니다. 건저당권자. 얘는 질권자가 되죠. 보통 이제 경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건저당에 대해서 질권으로 올라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경매할 때는 너 질권 올라탔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건저당을 담보로 잡고 권리질권이니까 건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 대출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건저당 채권부 질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위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5월 1일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질권도 5월 1일입니다. 만약에 날짜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5월 1일에 이 건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질권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건저당을 담보로 잡고 질권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날짜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A가 B한테 가서 돈 좀 빌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 아파트 니한테 건저당 설정해주고 담보로 잡히고 내가 돈을 빌리겠다는 거죠. 근데 B가 5억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B가 A한테 5억을 빌려줬는데 당장 자기한테 5억이라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5억이 없으니까 C를 찾아가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이 건전한권을 담보로 잡고 네가 질권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이런 거 이자가 세요. 그럼 같은 날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B가 A한테 5억을 빌려주려니 B도 돈이 없는 거예요. B도 돈이 없으니까 같은 날 C한테 가서 5억을 빌려가지고 빌려줬단 말이야. 같은 날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등기부 보실 때 건전한권자도 5월 1일이고 건전한 채권부 질권도 5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날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100%입니다. 빌려서 빌려줬다고요. 빌려서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자가 셉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건 5월 1일이고 이건 12월이다. 12월 1일이다. 그러면은 다른 국밥이에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 거예요.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질권자도 경매 칠 수가 있고요. 질권자도 왜냐면은 어떤 경매 치입니까? 임의경매 치죠. 임의경매. 임의경매 치는 거 5가지 아닙니까? 5개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거 유치권, 질권, 세 번째 저당권, 네 번째가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당권으로 본다. 가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당권하고 똑같은 건데요. 5번째가 전세권 아닙니까? 요 5가지인데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이 5가지인데 담보물권에 들어가는 게 질권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담보물권이니까. 그럼 질권자가 임의경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한권자는 어떻습니까? 이 건전한권자도 임의경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았다. 배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누가 먼저 해줍니까? 얘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얘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질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질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어야 건전한권자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원래 배당받을 때 이 건전한권자의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 5억을 빌려줬으니까 5억의 범위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건전한권자가 원래 5억을 빌려주고 건전한 설정을 했으니까 물론 채권 최고액이 되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얘가 5억을 배당받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5억을 배당받는데 그럼 5억이 떨어졌어요? 얘한테? 얘가 못 가져가요. 얘가 3억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질권자가 5억 중에서 3억을 먼저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가고 남는 2억을 얘가 배당받는 거예요. 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질권도 됐고 저당권 설명만 하고 좀 쉴게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하고 이제 건전한 차이점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쉬겠습니다. 여기서 건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뿌리건자입니다. 뿌리건자. 영어로는 이제 루츠가 되죠. 루츠 뿌리. 예, 뿌리가 살아있다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질권도 마찬가지. 금방 질권 공부했지 않습니까? 질권하고 건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질권도 여기 뿌리건자 똑같습니다. 건질권. 여기 질권이나 건질권 같은 경우도 그 경매하실 때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등기부에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 공부를 해야만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경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은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에 등기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등기부에는 채권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저당이나 건질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시가 되죠. 등기부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을 빌렸다면 채권액 1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1억을 빌렸는데 채권 최고액인데 똑같이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120% 설정할 수도 있고 130% 설정할 수도 있고 사채를 빌리면 무조건 사채는 150%입니다. 150%. 물론 110% 설정할 수도 있어요. 양 당사자 간 A, B 사이 합의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A, B 사이 합의로. 그럼 여기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채권액 돈을 1억 빌렸으면 1억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건저당이나 건질권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억을 빌렸다 할지라도 몇 프로 설정했냐에 따라서 채권 최고액으로 찍히고 등기부에 찍히는 게 다르죠. 만약에 120% 설정을 했다. 1억 2천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0% 설정하는 게 보통 그 제1금융권 그 시중에 5대 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그런 거 5개. 그리고 130% 설정하는 게 보통 제2금융권입니다. 그 농협의 지점이라든가 또는 뭐 새마을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2금융권이죠. 돈 빌리러 가면은 건저당 설정하고 보통 130% 설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에 1억 3천이 찍히는 거죠. 130%니까. 사채를 빌렸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150% 설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 1억 5천이 찍히는 거죠. 그죠? 그럼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는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빌렸으면은 갚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설정을 했다. 1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원금이 1억입니다. 1억을 빌렸으니까. 그럼 여기 건저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원금은 1억이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이게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갚을 때 이제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만기가 됐는데 갚을 때 원금 1억에다가 약정이자가 2% 설정을 했으면 1년에 2%니까 1억 200만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기 때. 그 만기 때 이렇게 갚으면 이제 끝나는 게임인데 대부분 돈을 못 갚잖아요. 돈을 못 갚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발생을 합니까? 못 갚았으니까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연이자라는 용어는 원래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지연배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자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지연이자 이러니까 근데 이건 이자 개념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연배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연배상을 하게 되고 여기 건저당이나 건질권 같은 경우도 만기 때 못 갚았다. 그럼 여기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죠. 지연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건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이 지연배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만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하나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연손해에 대해서 처음부터 약정한 게 있으면 약정한 게 적용되는 거고 약정한 게 없다. 만약에 2% 약정을 했다. 이때 못 갚으면은 이 지연배상을 2% 주겠다. 1년에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여기도 2%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갚을 때 얼마 갚으면 여기서 만약에 갚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갚으면 됩니까? 1억 200에서 200 더해서 1억 400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못 갚았을 때 이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배상이 1년치만 허용을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200만 원 그냥 더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건저당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저당권자는 이 지연손해가 여기처럼 1년분에 하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언제까지? 만약에 채권 채우고 1억 2천 설정을 했으면 이 2천만 원 만땅이 될 때까지 지연손해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채권자는 안 갚기를 바라는 거야. 제발 좀 안 갚아야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2천 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돼서 못 갚았을 때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가 1년분만 밖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권법에. 그런데 건저당은 그런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억 2천이 채워질 때까지 사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채워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지연이자를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들은 뭡니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받고 나중에 5천원 엎어서 갚는단 말이에요. 안 갚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갚아버리면 재미가 없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 5년 끌었다 그럼 5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 5천만 원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는 2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덤으로 받는 게. 그래서 저당권과 건저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지연이자를 1년치만 받는 거냐 아니면은 120%, 130%, 150% 설정한다 해서 무제한으로 받을 거냐 20%, 30%, 50%가 채워질 때까지 받을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일회성 계약 같은 경우는 건저당 계약서가 아니라 저당권 계약서를 내밀어야 돼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는. 그런데 은행에 가서 한 번 돈을 빌리는데 원래는 저당권 계약서 내밀어야 되는데 한 번만 빌리는 거니까 100% 건저당 계약서를 내밀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만기 때 안 갚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120% 설정을 했으면 2천만 원 만땅 될 때까지 내가 받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지연이자를.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는 건저당 계약서를 내민다는 얘기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거고.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파주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60 넘으신 여자분이 얼굴에 뭐 수심이 가득해서 한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거 등기부를 떼오셨는데 등기부를 떼었는데 딱 보니까 건전한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은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1억 2천인 거예요. 그 얼마 설정한 거예요? 120% 설정한 거잖아요. 뭐 국민은행 가서 빌렸겠죠. 오전에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당권과 건전당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죠. 1억을 빌린 게 맞죠. 그래서 제가 혹시 1억을 빌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걸 앉혀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당권과 건전당의 차이점인데 만기 때 만약에 당신이 만기 때 원금하고 약정이자를 못 갚으면은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을 하는데 저당권 계약을 했으면은 지연이자를 1년치만 내면 되는데 이 건전당 같은 경우는 1년치로 제한된 게 아니라 무제한이다. 2천만 원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만기 때 너무 딜레이 되지 말고 빨리 갚으시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무제한, 뭐 5년 못 갚았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일반인 분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차이점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 건전당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당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질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1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액이 1억이라고 등기부에 찍힙니다. 그럼 이거 채권액 1억이라는 얘기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반대편 입장, 채무자,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채무액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갚을 때 1억 갚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자를 얹어서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을 빌렸을 때부터 내가 갚아야 될 액수가 1억이라는 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얹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건질권이나 건저당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 거죠. 등기부에. 그럼 120% 설정되어 있으면 1억 2천이라고 등기부에 찍혔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등기부를 보는데 건저당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억 2천을 빌렸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뻥튀기 된 가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0% 만약에 설정했냐, 130% 설정했냐, 150% 설정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약정에 의해서 결정돼서 등기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20%가 추정이 된다. 그럼 그 액수에다가 나누기 1.1을 하면 원금이 나와요. 만약에 이거 150% 설정한 것 같은데 1억 5천이 찍혔네? 그럼 나누기 1.5를 하면 빌린 원금이 나온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랑 찍혔다. 그 120% 설정했으면 빌린 돈은 1억이라는 얘기죠. 빌린 돈은. 그런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돈도 1억이에요.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건전한권이나 건질권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채무액이 얼마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이건 채무,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도표를 보면은 자, 여기서 1억을 빌렸다는 얘기야. 빌린 돈은 여기든 똑같이 1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건저당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니까 1억 2천이 설정되겠죠. 그죠? 그럼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돈을 빌렸는데 상환할 때, 돈 갚을 때, 이제 달달이 갚는 거 있죠. 그죠? 달달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대출해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죠. 저는 예전에 빌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매달 원금의 일부하고 이자의 일부를 갚아야 돼요. 매달. 그런 경우를 전제로 깔고 만약에 1년 동안 빌렸다라고 했을 때 뭐 12개가 나오겠죠. 여기가 6월달 됐다고 치고요. 그럼 내가 호프집을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달 돼가지고 내가 1억을 처음에 빌린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냐. 저당권이나 질권에서는 그게 픽스가 돼 있어요. 빌린 걸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빌린 거는 1억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라는 것은 여기서 계약 만기 때 이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이 그렇고 그러면 1월 달에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호프집이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면 부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빌린 건 1억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달 2월 달에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늘어났어요. 부채가.
근데 3월달 돼가지고 정부 규제가 풀려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몰아서 다 갚았어요? 그럼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장사가 잘 될 때는 갚았다가 또 빌리면은 또 부채가 늘어날 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1년을 빌리기로 했으면 그 만기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됐을 때 이게 도달하는 점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내가 갚아야 될 채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저당권이나 질권은 처음부터 채무액이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1억을 빌린 건 맞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맨 끝에 그 계약기간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채무액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억 2천이라는 건저당에서 출발을 했죠. 건저당에서 출발했는데 1년 만기가 됐을 때 이때 채무액이 픽스가 됐죠. 채무액이 픽스가 됐다는 건 이거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이 건저당권이 저당권으로 화체가 된 겁니다. 변한 겁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NPL 설명할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NPL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건저당권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게 저당권으로 이렇게 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저당에서 출발했지만은 결과적으로 1년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건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당권으로.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정리해 보면은 저당권이나 질권은 채권액이 1억이면은 채무액도 처음부터 1억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저당이나 건질권은 처음에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채권 최고액은 뭐 120%, 130%, 150% 설정이 될 텐데 빌린 돈은 1억인데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픽스가 될 텐데 이때 채무액이 확정되는 거고 이때 이것의 법적 성격은 건저당에서 저당권으로 바뀐 거예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6월 달인데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다 갚았어요? 그 제로 베이스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제로 베이스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1억을 빌렸었는데 1억을 갚으면 되는 건데 6월 달에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인데 6월 달에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다 갚으면은 이 저당권은 등기부에 저당권 이렇게 찍혔을 텐데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아닙니까? 1억을 여기서 6월 달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끝난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다 갚았으니까. 근데 건저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저당권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여기서 6월달에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 달에 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대출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 갚았다라고 해서 계약기간 도중에 약정 기간 도중에 다 갚았다라고 해서 건저당은 저당권은 끝이 났지만은 건저당은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대출 받으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잘 쓰는 거예요. 뿌리 건잘 쓰는 게 뿌리가 이 땅 밑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는데 대출 받으면 뿌리에서 싹이 또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건잘 쓴다고 해요. 건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생활법률 뭐 항상 강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건저당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건물주를 만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려는데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주한테 등기부를 떼보니까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건저당이 들어와 있다. 나 이 집에 못 들어가겠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얘가 1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전입신고한 임차인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나는 대항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건물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이 저당권 대출을 내가 어제 갚았다. 건저당 대출을 어제 갚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등기부에서만 지우지 않았지. 내가 이거 다 갚은 거다. 그러면서 어제 가서 내가 갚은 그 지불 확인서를 갖다가 내미는 거야. 은행에서 발급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다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부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리고 건물주가 이건 내가 한 모레쯤 가가지고 이게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할 거야 지울 거야 등기소 가갖고 근데 내가 워낙 바빠서 지금 등기소에 못 가고 있는 거지 나 다 갚았다 그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됐을 때 내가 1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집엔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나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내가 후순위 아니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어제 다 갚았다는 거야. 어제 다 갚았다는 거고 지불 확인서를 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얘기죠. 근데 건저당 뭡니까? 기간이 남아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걸 믿고 순진하게 이게 없는 건 줄 알고 다 갚았다니까. 그럼 건저당이 끝난 줄 알고 그러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겠네? 그럼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들어가지 그죠. 근데 이게 5월 1일이고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네 번째 또 건저당 대출을 건물주가 또 대출 받지 않습니까? 7월 1일에 그죠. 그런데 이 건저당 대출의 순위는 바로 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4등이 아니고요. 같은 약정 기간 속에 6월 달에 다 갚고 이건 6월 달에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게 대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순위가 4등이 아니라 2등이라고요. 동일한 건저당 계약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뭡니까? 작성을 하는 거죠. 건저당보다 후순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쓸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건저당이 딱 들어와 있으면 보통 세입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등기부에서 이거 지우지 않는 한 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거 지워달라고. 지우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은 지워지지 않아도 다 갚았다는 게 확실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고 터진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나눠드린 거 보시면요. 없는 분 말씀하세요. 다 있으시죠? 제일 간단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일단 머리 좀 식힐 겸 이제 봤는데 20돌돌 타경 6334 사건입니다. 충북 청주시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니까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이고 대지권 비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권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이죠. 강제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담보물권자가 경매 친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가 경매 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담보물권자가 경매 쳤으면 임의경매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의경매 치는 담보물권은 5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은 임의경매도 가능하고 강제경매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겁니다. 오른쪽에 감정가가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41%까지 떨어졌죠.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배모씨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5차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한 4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밑에 임차인을 보면은 정모씨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21년도 11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위에 말소기준권리가 23년도 1월 아닙니까? 그러면 전입신고가 2년 정도 더 빨랐지 않습니까? 그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근데 보증금이 1억 9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 미상이라는 얘기는 확정일자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대항력 행사하겠다 이거예요. 경매 넘어가면은 임차인한테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보통 석 달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대항력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입신고가 빠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계속 살겠다 이게. 대항력 행사에서 계속 살고 만기까지 산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만기 때 당시에 소유권자한테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1억 9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오른쪽에 배당 예상 금액을 보니까 전액 100%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전제 깔면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1억 9천에서 1억만 배당을 받았다. 그럼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9천만 원 아닙니까?
9천만 원도 역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금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었다고 전제 깔면은 그럼 대항력 형사는 못하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1억을 배당받았다. 그럼 미배당 보증금이 똑같이 9천만 원 아닙니까? 그 9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9천만 원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입신고가 빠르냐, 전입신고가 늦었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고 2번을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는데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매매 예약이죠.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은 매매 예약으로 돼 있습니다. 3번에 보니까 배모 씨가 강제경매 쳤죠, 그죠? 강제경매 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모 씨가 강제경매 쳤는데 보통 이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걸고 경매 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통 채권자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먼저 걸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재산 빼돌릴 거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이 날아가면은 그 다음날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뭐 소송에서 승소해서 확정 판결 받아봐야 이미 재산 빼돌렸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걸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비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걸고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전 처분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송에서 승소해봐야 재산 빼돌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미리 재산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압류 가처분을 걸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거든요. 필수사항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배모 씨가 강제경매 쳤죠. 강제경매 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던 데서 집행권은 발부받았다는 얘기예요. 집행권은 발부받아서 강제경매를 쳤는데 이렇게 강제경매 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보면은 가압류 걸고 했습니까? 안 걸고 했습니까? 가압류 걸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가압류를 안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송이 길어지고 이렇다는 전제에서는 가급적인 가압류를 걸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할 때 지금 여기 배모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뭐 등기부가 간단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등기부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압류도 들어가 있고 뭐 건전함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 강제경매 친 사람이 가압류를 안 걸고 그냥 강제경매 쳤어요. 그럼 배당 순위가 이 강제경매 등기된 날 강제경매 들어간 날이 배당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 걸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래도 1년 전에 가압류 걸었으면은 내 배당 순위가 1년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압류도 안 걸고 바로 그냥 강제경매 들어갔습니다.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건저당이 들어와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건저당 권자가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은 이 건저당 권자가 임의경매 칠 수가 있겠구나. 등기부를 보면은 건저당이 들어와 있는데 만기 때 못 갚으면은 언제든지 이 사람이 임의경매에 들어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빌린 돈이 있는데 안 갚으니까 가압류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친다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때가 되면은 강제경매 들어오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처럼 이 가압류를 안 걸었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강제경매가 언제 들어올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순식간에 당하는 게 강제경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제 소유권자가 있는데 내가 임차권자로 전입신고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등기부를 보니까 깨끗한 물건이에요. 깨끗한 물건이면은 건저당도 없잖아요. 그럼 건저당이 들어와 있어야 임의경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임의경매 들어올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강제경매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압류도 없고 건저당도 없고 들어갔단 말이 안심하고 그런데 강제경매는 가압류 걸고 말고 그 본인 선택사항이라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언제든 강제경매는 훅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건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주가 누구한테 돈 빌린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돈 빌린 걸 못 갚으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자니까 일반 채권자는 언제든지 강제경매 절차를 밟아서 강제경매를 훅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이렇게 가압류를 안 걸었을 때에는 그냥 훅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측을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강제경매가 150가 들어갔는데 청구 금액이 6,574만 원이죠. 그죠? 이게 본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경매가 바로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소 기준권리는 옛날에 공부도 하셨잖아요. 건조, 가압, 담경전,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조당도 없고, 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압류도 없고, 담보가등기도 없고. 그러면 경매등기가 2차적이고 보충적으로 경매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등기 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낙찰자가 말소 기준권리가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니까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인수한다라고 쓰는 걸 보니까 그럼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한 거예요. 박모 씨가. 만약에 경매는 왔는데 이게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은 나도 배당받아야 된다. 빌려준 돈을 배당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기부에 있는 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맞고 가등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을 보면은 각국 8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가 여기 나오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말이잖아요.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다. 채권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등기부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를 수가 삐져갖고 다 나간 것만 준 것 같은데 이 가등기를 공부할 때는 자 농담이고요. 되게 너그러졌어요. 돈 내겠다 하니까 뭐 몇십만 원 일시불로 내겠다. 우리가 어차피 10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자, 어쩌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똑같죠. 소유권 이전은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뜨잖아요.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다른 말로 순위보전 가등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순위보전 가등기인데 앞에 순위자를 생략하고 보전 가등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등기부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보전 가등기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담보 가등기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소유권 가등기인지 정말 담보 가등기인지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 판례는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든 상관이 없이 등기부의 형식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서 뭡니까?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최고장 날아갑니다.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장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최고장을 열어보면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진짜 이거 맞아? 너 혹시 담보 가등기권자 아니야? 또는 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이거 진짜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 밝히라고 그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밝혀라. 그래서 그 최고장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 경우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게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열어보니까 가등기권자가 열어보니까 네가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진짜 이거 맞냐? 너 혹시 담보 가등기 아니야?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채권 계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날짜 때 그 날짜가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아갔는데 배당 여부 종기까지 아무 답변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얘가. 자기가 소위청 가등기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담보 가등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아가는데 네가 배당 여부 종기까지 답변서를 제출 안 했을 때 어떻게 볼 건가 이런 얘기죠. 대법원 판례는 네가 답변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소위청 가등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의사항을 보면은 각구 8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이제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최고장 날라갔는데 권리 신고가 없다. 아무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그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등기부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권리 분석할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은 채권 개선지 제출해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답변서를 제출 안 했으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소위청 가등기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밑에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소위청 가등기입니다. 이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두 번째 줄 돼 있고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수할 수 있다. 이거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가등기에서 범등기 쳐버리면은 낙찰자도 소유권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고 그 밑에 주의사항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매각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 각구 8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가 없다. 최고장은 날아갔는데 배당 여부 종기까지 답변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봐야 되고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 소위청 가등기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돼. 위에 뒷페이지에 제가 등기부 올려놨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실제 이렇게 등기가 쳐집니다. 뒤에 등기부에 8번을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이 22년 6월 30일에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등기권자 뭐 박모 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번에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가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등기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그대로 갖고 싶은 뒷부분 못한 데가 있으니까 오늘은 뭐 두서없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진도표를 가급적 지킬 텐데 그 원스톱 방식이라고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원스톱 방식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그게 관련된 논점을 다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논점이 나오면 가등기가 중간에 나왔잖아요. 가등기를 중간에 다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원스톱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흐름을 지키면서 그 원스톱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